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 K2 포레버 외쳤던 거 기억하세요? 네, 반사. 네. 오늘 그 K2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슬로바키아에서 슬로바키아 쉴드 25 다국적 군사 훈련이 펼쳐졌는데 이 훈련에서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K2 전차가 실전 배치된 지 6개월 만에 훈련에 투입이 됐습니다. 보통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수년간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투입이 된 거거든요. K2 절차를 몰고 나간 이 폴란드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일단 폴란드가 한국의 감성에 전염됐어요. 빨리빨리. 네, 빨리. 이게 농담이 아니라 새로운 네. 무기체계, 특히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저 그 장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급하게 무기를 주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K2 전차가 왔는데 한글 표지판이야. 네, 한글 표지판. 그럼 이제 무기 버튼을 눌러야 되면 이게 발사인가 이게 해제인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우리나라 기술진이 따라가서 금방 고쳐주긴 했지만 이 대형의 복잡한 체계를 가진 무기 체계를 익숙하게 만들려면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운용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특히 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배치된 지 몇 달 안 돼서 폴란드 국내도 아니고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까지 가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얘기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래 잘하고 있네 동생들아 이러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선 야 그 지난달에 가져온 거 아니야? 벌써 그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움직인다고?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보통 이러면 현장에 우리나라에서 지원 가신 분들이 따라가요. 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네. 생기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고쳐줄 수 있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전쟁터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약간 편법에 가까운데 이번 쉴드 25 훈련에는 그냥 폴란드 인력들만 폴란드 군과 진짜요? 폴란드 정비 병력만 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정말 폴란드가 이 K2 전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흡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폴란드 측 인터뷰를 보게 되면 네. 뭐 여단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진화된 무기 체계가 왔다. 전에 했던 T-72 계열의 전차를 타다 이걸 타니까 세대를 뛰어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전차병들 숙련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사실 스펙을 좀 속인 게 있어요. 3km 정도 안에서 한 80% 정도 명중시킨다라고 했는데 유럽의 평야에 갔더니 4km짜리도 명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니들 왜 속였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훈련장은 3km 정도 한계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차는 어떻게 보면 산악지형보다는 네. 어떤 평야에서의 전투를 상정하고 만들었던 무기체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이렇게 족쇄를 쳐놨는데 저기에 풀어놓으니까 야 마음껏 뛰어놀아. 물 만난 약간 고기처럼.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거기다가 보니까 영상이 떴어요. 영상이 떴는데 뭐 수중 그러니까는 물을 도와하는 네네. 그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도와하는 모습도 보이고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영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도화 같은 경우 자체 도화 장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1500마력짜리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참호라든지 이런 장애물도 쉽게 넘어가는 게 있었고 네. 또 하나 유럽 전차가 잘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유압식 현가 장치. 이게 뭐예요? 뭐냐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바퀴가 궤도잖아요. 이 궤도를 조금 조정하면 전차가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고개를 쳐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한번 했던 게 있는데 야트막한 언덕 뒤에 샥 짱 박힌 다음에 전차를 살짝 올렸어요. 그 다음에 전차 현가 장치를 낮추니까 앞에서 보니까 진짜 포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가 보통 포를 쏘려면 포신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차의 전면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차의 전면이 장갑이 가장 두꺼운데 이 방식을 쓰면 살짝 장애물을 타고 살짝 고개만 살짝 내밀어서 네. 한 방 쏘고 그다음에 어디 갔지 했을 때 싹 튀고 아니면 못 찾으면 한 방 더 쏘고 뭐 이런 장치들이 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네. 그 괜히 폴란드군 기갑 여단장이 새로운 세대의 전차다라고 했던 게 농담이 아닌 셈이죠. 네. 역시 K2 네. 포레버입니다. 점점 더 K2에 대한 이 사랑이 커지는 것 같은 네.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근데 이번에 이 K2 전차가 슬로바키아 쉴드 25 훈련에 투입된 거에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토
나토 운영 체계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K2 전차가 나토 표준에 적합하고 기능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나토 표준이 뭔지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초보이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토 표준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좀 핵심을 좀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밀떡의 입장에서 딱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규격화, 표준화. 그리고 그중에 이제 나토 규격, 네. 나토 표준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쓰는 총의 구경을 얘기할 때도 5.56mm는 나토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나토가 뭐지? 이제 회사 이름인가? 라고 생각했던 분도 적지 않았을 텐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가 만들어진 이유는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이 유럽 대륙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감에 젖어 있거든요. 당시 그 소련의 전성기 때 기갑사단 숫자랑 뭐 병력 숫자를 생각하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만 가지고는 이제 버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소련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게 당시에 이제 냉전 시기의 유럽의 방어 정책이었고 네. 이 방어 정책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 프랑스군이랑 뭐 독일군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탄창 좀 줘봐 했는데 탄창이 안 들어가. 규격이 안 맞아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네. 프랑스군은 프랑스군 거, 이탈리아군 이탈리아군 거 이렇게 쓰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맞아요. 한방 총성이 터지는 순간 계획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연합군을 구성했는데 네. 연합군이 각자 쓰는 무기가 달라. 그다음에 또 통신기도 서로 달라. 통신 뭐 암호나 주파수 달라. 이래버리면 연합 작전을 한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이제 탄의 규격화. 그러니까 총이나 대포, 이제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프랑스제 총알을 이탈리아군이 쓰는 총에도 발사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무전기라든지 이제 통신 장비도 똑같이 규격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군 무전병이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탈리아군이 그걸 꺼내 쓰는데 내가 쓰던 거랑 다르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무전기라든지 통신 장비도 같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연합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서 서로 장비 호환성을 해서 훈련할 때 자주 보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미군이 독일군의 MG 기관총을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총을 바꿔서 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한 이유가 비상시에 서로 각자 국가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예를 들어서 초반에 프랑스가 큰 타격을 입어서 네. 프랑스군 병력은 좀 어느 정도 살아남았는데 탄약창이나 무기가 다 날아갔어. 그럼 이제 급하게 이탈리아나 스페인제 총기들을 써야 되잖아요. 네. 탄약도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화를 시킨 것이 나토 표준, 나토 규격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슬로바키아에서 열렸던 훈련이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서구권 무기랑 동구권 무기랑 섞였죠.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서로 네.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면 네. 우리나라 K2에서 쏠 수 있는 포를 슬로바키아가 지금 T-72를 주력으로 갖고 있는데 얘네 거에 호환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나토 네, 표준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여기서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이쪽에서 여기도 써야 되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들의 과도기라고 사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나토 표준이라고 하면은 K2 특히 흑표 전차로 기준을 했을 때 네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K2 전차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나토 규격에 맞느냐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탄. 전차의 핵심은 저는 주포잖아요. 이 120mm 주포는 나토 규격 탄에 해당이 되고요. 서방제 전차들은 이제 일괄적으로 에이브럼스, 레오파드, 그다음에 다른 서방제 전차들 모두 다 120mm 포탄을 쓰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우리 흑표도 사용하고 있고 한때는 소문이 잘못 돌았어요. 흑표의 포신을 라인메탈에서 면허 생산한 거다. 라는 자체 생산한 건데 뭐 그 정도로 뭐 성능이 좋은 걸로 이제 납득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1500마력짜리 강력한 엔진. 그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뭐 규격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수중 도하도 가능한 지점들. 그다음에 이건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아직 국내에서 운용되는 흑표에는 아직 부착 안 된 능동 방어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시스템? 이제 어떻게 보면 나토 규격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네. 지점들도 부착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C4I라고 불렀던 이제 전투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전차들이 초반에는 프랑스나 영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딸리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압도한 게 전차마다 무전기가 다 달려 있다. 라는 게 있었어요. 네. 현대 전차전에서도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위치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해야 되는 이 전투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K2 흑표에 들어간 전투정보 시스템은 뭐 보통은 해당 국가에서 자국산을 탑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전투정보 시스템을 가져갈 때 나토 규격에 맞추기 때문에 이것 역시 흑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토 규격에 맞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규격 관련된 문제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계열이 하나가 있고 네, 아이폰.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야, 아하. 바로 된다. 아이벤 네. PC하고 맥킨토시 PC가 지금 그런 건데 완전. 그래서 우리가 1세대 이제 한국형 전차로 많이 꼽는 게 이제 K1 전차잖아요. 그렇죠. 네. 네. K1 전차는 사실 이제 미국 스탠다드로 많이 했고 다음 만든 K2 전차는 미국 기준도 넣었지만 나토 기준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이런 데 수출해도 바로 쓸 수 있었던 게 나토 표준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렇죠.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된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아까 유기압 서스펜션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레오파르트 2나 지금 경쟁 전차들 레오파르트 2나 M1, A1, A2나 다 지금 사실 토션바 서스펜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압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이전에 K1 전차 때부터 물론 이제 일부는 토션바를 집어넣었지만 앞에 유기압 현가 장치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닐링이라고 네. 해서 숙이는 기능 막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이제 고지전하다 보니까 들어서 쏴야 될 때도 있고 내려 쏴야 될 때도 그렇죠.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이제 구룡 다련장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무슨 이제 어린이날 이럴 때 네. 이제 부대 개방에서 가면 장비 가져가서 전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네, 가자마자 그래서 제가 탔던 구룡 2니까 K136A1이니까 수동이 아니라 유압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 많이 모였으니까 네. 야, 보신도 한번 들었다 놓고 네. 하고 좌우로 움직이고 막 어. 애들 막 이랬어요. 우와. 네. 네. 이 K1 전차가 딱 온 거예요. 구사단에 K1 전차가 딱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얘가 막 제자리에서 막 그죠, 그죠. 들고 네. 무릎 꿇고 거의 졌네. 거의 위원님 댄스를 졌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무슨 비보이처럼 전차를 그렇게 굴리더라고. 그래서 망했다. 그만하자. 퇴근. 네, 그랬던 기억이 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번 슬로바키아 훈련에 K2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 나토 작전 체계에도 한국 전차가 통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 검증이 좀 완료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몇몇 해외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K2 전차가 나토 표준화 기준이 돼야 할 정도로 으뜸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굉장히 찍혀 세우더라고요. 네. K2 전차가 다른 나토 국가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그렇게 으뜸이었을까요? 쌉니다. 엥. 아니 농담이 일단은 아니라 가성비. 농담이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는 저기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던 나라였잖아요. 후진국 중에 후진국. 그러다가 최근에 선진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동급으로 보느냐, 뭐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심리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 무기를 도입한다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 해당 국가의 무기를 신뢰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여러 그렇죠. 가지 의미로 이게 되게 많은 걸 상징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국가에서 흑표 전차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그 유럽에 지금 처한 상황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어디냐 발트 3국이냐 폴란드냐 막 이러고 있는데 빨리빨리 무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자국의 방산 산업은 이미 없어졌어요. 예, 독일 좀 남아있는데 얘들도 언제 올지 몰라. 미국은 사이가 나빠졌어. 그럼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 지점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국군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흑표 전차를 이미. K2를.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바로 단종되거나 이럴 염려도 없고 그다음에 생산된 지가 얼마 안 된 최신형 전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차 같으면 마력수가 딸리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아서 못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전차가 크고 마력도 크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게 나중에 구경을 교체할 수도 있고 구경을 대구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을 탑재했을 때 탑재할 수 있는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 장전 장치이기 때문에 네. 인원이 한 명 적게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장점이 있고 아직 국산화가 안 됐지만 각종 다양한 방어 장치들, 능동 방어 시스템들을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레오파르트도
2A5 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또 통신 장비에 대해서 네. 부분 적용됐다 이런 음. 얘기도 있고 르클레르 같은 경우도 아직 그렇게까지 뭐 통합 체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제 레오파르트 2 계열이나 예. 르클레르 같은 경우에는 성능 개량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반면 이제 K2 전차는 만들 때부터 디지털화를 그렇죠. 하는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레오파르트 2는 하고 있고, 반면 우리는 처음부터 네. 디지털 컨셉으로 간 거고. 본투비 디지털.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슬로바키아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동구권 중부 중부 유럽. 유럽 국가들이 사실 T-72 계열을 잘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이걸 바꿔야 되긴 해요. 그쵸. 폴란드도 T-72 바꾸면서 K2를 누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 K2가 아닌 레오파르트 2나 M1A2를 선정하게 되면 네. T-72 잘 보시면 3명이에요. 그렇죠. 네. 조종수, 사수, 전차장 네. 네. 3명이에요. 네. 근데 M1A2나 레오파르트는 한 명을 더 데려와야 돼. 아. 이거 참 장전하는 사람 네, 아, 네, 장전. 네. 4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 아유, 그럼 뭐. 그래서 문제가 그건 거죠. 기존에 3명이 하면 딱 맞잖아요. K2는. K2 그렇죠. K2도 명이니까. 네, 네. 딱 좋은 거야. 바꾸고. 음. 딴 거 선정하면 한 명 어디선가 데려와야 돼. 네. 돈이 더 들어가. 돈이 더 들어가. 사람 하나 더 쓰면 네. 돈이 더 들어가. 거기다가 한국형 이 능동방어 체계 만들었지만 이제 네. 장착을 안 했던 네. 이유가 그거예요. 전차와 보병이 합동으로 하면 음. 잘못 빵 터졌을 때 옆에 있던 보병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네, 하드킬이니까 부딪혀 어. 이게 근처에 터져서 이렇게 하면 파편으로 이제 부상. 그래서 사실 안 했거든요. 만들어 놓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안 하면 전차의 생존성 그렇죠. 담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폴란드가 사실 이제 2차 계약 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이 나오는데 이 8조 9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네. 될 것 같다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22년도에 계약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단순히 전차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여러 전차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장애물 개척 전차, 네. 그다음에 이제 수리하는 전차 이런 것도 구매할 계획이 있다. 음.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기반의 장애물 개척 전차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폴란드가 지금 도입할 뭐 그 현지 생산이 될지 네, 네. 아니면 국내에서 사갈지 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전차는 시점에서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르클레르와 레오파드가 양국 간에서 만족스럽게 사용했다면 계속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두 나라가 합작으로 신형 전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MGCS.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현재 잘 나가도 몇 년 네. 있다가 이거 교체할 거예요. 네. 그러면 생산 라인 끊기고 네. 그러면 나중에 소모품이라든지 부품 살 때 이게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슬로바키아가 K2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유럽 나라 2개 국가가 같이 그렇죠. 한- 네. 그러면 EU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아, 대출 땡길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 정책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그 방산하시는 분들 그 얘기 하거든요. K2가 한 군데만 더 네. 뚫으면 더 뚫으면 아. 이게 EU의 방산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유로 천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우리가 유로 블랙 팬서도 어.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슬로바키아에서 이번에 훈련하면서 슬로바키아 본토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72를 운영하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교체 시기도 있는데 네. 사실 폴란드가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여러 유럽 국가들 봤잖아요. 네. 지금 과연 그런 평가도 어떠한지 그리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폴란드에 감사해야 될 게. 아 진짜 감사해야죠. 지난번에 얘기하시잖아요. 우유 많이 사 먹어야 네, 네. 맛있어요. 네.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나토 회원국들 상대로 프로모션 네. 하는 거예요. 가서 보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좋네.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가 대상이 또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 이제 막 작년에 막 엄청 네, 뻥튀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예산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 뭔가 예산이 네. 반영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슬로바키아도 만약에 사고 루마니아 세 개 국가예요. 그러면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잘못하면 이제 한 500대 이상 되는 거죠. 이제 잘못하면 와. 크게 될 수도 왜냐면 있죠. 슬로바키아는 한 100대 네. 수준인데 루마니아가 루마니아는 꽤 많아서. 커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중부 유럽 국가들이 과연 원 트랙으로 갈지 탱크를 전차를 아니면 투 트랙으로 갈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T-72를 바꾸는데 가장 적합한 전차는 K2예요. 안 그러면 르클레르로 가야 되는데 네. 르클레르는 단종. 네. 안 돼. 생산이 안 돼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K2가 그냥 우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2개국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도 명칭을 슬슬 바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유로 블랙 팬서로 이제 네, 네. 유로피언 감성으로 한번 네, 또 달려줄 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폴란드, 그다음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까지 이 비시에그라드 그룹이라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거든요. 이게 중부 유럽의 성공적인 경제협력 모델을 꼽히고 있어요. 이 4개 나라들이 비시에그라드로 묶이고 나서 네.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가 가장 큰 국가니까 맏형님 같은 존재 여기서 채택을 하면은 슬로바키아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나머지 체코도 있고 뭐 체코는 모르겠지만 뭐 헝가리 이렇게 여파가 가면 점차 다른 나라들도 야 한국산 괜찮아. 네, 믿고 써봐. 네, 뭐 이렇게도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좀 기대하고 있어요. 체코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지금 다 일단은 바꿔야 돼요.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폴란드에 결국 병참 기지가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네, 네. 결국 이끌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니더라도 옆 나라 그럼요. 가서 가까우니까 고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럽 총판. 약간 별개 얘기인데 예. 폴란드 관련된 이제 방산 기사 이거 찾다고 깜짝 놀란 게 폴란드 그게 있더라고요. 유럽 최대의 김치 공장이 있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 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대규모 방산 수출을 할 수 있었던 네, 게 네. 네. 그 전에부터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나와 그렇죠. 있었잖아요. 대우도 어. 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물가도 싸 유럽 나라들. 네. 와, 폴란드의 협력이 또 우리 K2의 미래, 우리 한국 방산의 미래를 점점 더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슬로박 실드 25에서 K2 전차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 만든 무기를 넘어서 나토 작전에도 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게 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이제는 한국 전차로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우리 K2 전차의 미래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